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저희가 작가 신일용 작가님이랑 오늘 좀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볼 텐데요. 이제 뭐 기업에 오래 몸담았죠. 한 예.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부터 바로 기업에 있었으니까 한 30여 년 기업에서 몸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업에 뭐 있는 것보다 내가 어차피 나이 들면 은퇴할 텐데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하는 생각에 그때는 이제 책을 좀 쓰고 싶었죠. 책을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몇 개 주제들이 있었으니까는 한 10대 개 돼요. 관심사가 좀 워낙 산만해서.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화로 한번 해볼까. 맨 처음에 그 유럽의 근대사를 쓰면서 그 라벨 에포크라는 소위 아름다운 시대라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치는 이야기들인데 그 부분들에서 만화로 한번 해볼까 하는 시도를 했는데 의외로 뭐 반응도 좋지만은 그거보다도 쓰는 입장에서 이 만화가 주는 파괴력 이런 게 대단하거든요. 예. 그림과 글을 갖다 글로 쓰면 한 2페이지 써야 될 것들도 한 컷으로 안 그러면 글로 한 페이지를 할 것도 재미있으면 만화로 좀 길게 전개할 수 있고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 미디어구나 하는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림은 이제 제가 옛날 좀 그렸으니까 그저 그렸으니까 제가 그리고 글과 그림을 한꺼번에 모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만화로 한번 내가 쓰고 싶은 얘기들 써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데 이제 첫째는 제가 동남아에 대해 좀 아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은 물론 주제도 그쪽에서 했지만은 한 4년 동안 주제를 했지만은 그보다도 동남아에 뭐 주제를 하기 전에 사실 출장 굉장히 많이 갔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방 초기부터 들락거리 시작해가지고 뭐 아마 수십 번 들락거렸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도 싱가포르에 주재하면서 사실은 제 싱가포르에서 있는 시간보다 동남아를 출장 다니면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뭐 집은 싱가포르에 있었지만 뭐 첫째 좀 아는 게 있다는 거 남보다는 두 번째는 애정이 있는 거죠. 그 동남아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들이 만만해 보이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겸손하고 어떨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방콕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트래픽 잼이 그렇게 심한데도 사실 클렉션 울리는 사람 없어요.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뭐 클렉션 걸핏하면 울리잖아요. 필요 없는데도.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동남아를 앞으로 이제 우리는 동남아에 많이 진출해야 됩니다.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냐면 동남아 청년들이 한국 가서 성공하는 게 꿈인 그런 나라가 돼줘야 돼요. 이미 진입 단계에 오진 않아요. 아직은 그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로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가 돼가지고 일본 가서 성공하는 게 내 꿈이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별로 없어요. 미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은 소위 멜팅팟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훨씬 덜 폐쇄적이고 외향적이고 그 대신에 미국처럼 그렇게 개방적이지는 않고 그런 어중간한 입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문화도 바꾸고 마음가짐도 바꾸고 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불러들여야 되고 또 우리가 진출도 거기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동남아에 상당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동남아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모르시죠. 모르고 더 위험한 건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남의 나라 가서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건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동남아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우리가 동남아에 대한 이해도는 그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재미있어서 한 거죠. 그 애정이 있고 알고 하기 때문에 한 거죠. 이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쓰고 싶은 게 있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구라의 생명은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죠. 책도 보고 많은 자료들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정서와 맞닿는 이야기들은 뽑아보죠. 근데 사실은
책을 쓰면서 앞에 책도 그렇고 지금 쓰고 있는 책도 그렇고 동남아 책도 그렇고 제일 괴로운 부분이 덜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다 쓰기 시작하면은 10권, 20권도 되고 그렇죠.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미는 있는데 덜어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은 오히려 줄인 겁니다. 줄인 거고 많은 얘기들 생략을 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권은 조금씩 모든 나라가 사실은 일괄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이다,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다 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다 나라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아시아랑 동남아시아랑 특히 대별을 하면은 동아시아는 뭐 전형적인 유교 국가였죠. 중국의 영향하에서 유교라는 어떤 그 체제 하에서 큰 나라들이고, 동남아시아는 사실은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는 개방적이고, 동아시아는 폐쇄적이라면 개방적이고, 동아시아가 어떤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러나요? 단일한 어떤 문화라면은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문화를 다 흡수를 했어요. 다만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동아시아라고 봐야 돼요.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지만 그런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동남아시아를 볼 때 힌두교부터 뭐 불교, 기독교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고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보여요. 그런 영향 때문에. 그걸 관대하게 보이고 하지만은 속은 있다. 뭐 그렇게 대별할 수 있죠. 일단 시간적으로 볼 때 동남아가 이종의 문화에 노출된 시간하고 동아시아가 이종의 문화에 노출된 시간은 일단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짧죠. 훨씬 짧죠. 왜냐하면 우리도 뭐 옛날에 무슨 개경 같은데 아랍 상인들이 왔다는 기록도 있고 뭐 하회탈 같은 경우 아랍 사람이나 그런 기록도 있지만은 동남아시아는 아랍 문화, 그 다음에 힌두 문화, 인도 문화, 중국 문화를 갖다가 열려 있고 거기에 노출돼 있던 시간이 뭐 1000년 단위라고 하면 우리는 뭐 수백 년 단위인 거죠. 그 서양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건 결국 지정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학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뭐 밑에 일본이 있고 위에 또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 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북한 합사 한반도라는 곳이 그게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짱박혀 있어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양 열강 뭐 향신료 문제도 있고 해서 막 이렇게 올 때 비교적 좀 영향을 덜 받아서 그나마 뭐 고유한 문화가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뭐 이득 아닌 이득도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폐쇄적인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처음 붙인 별명이 뭐 Country of Land of Morning Calm이라고 그랬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멜 예를 들어보면 하멜이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거든요. 하멜이 표류해가지고 제주도로 표를 했는데 원래 목적지는 일본의 나가사키였어요. 1편에 그 내용이죠. 나가사키인데 거길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가 나와요. 하멜이라는 일행에 대해서. 결국 그 사람들 나중에 나가사키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는데 일부는 남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독히도 폐쇄적인 나라였다. 동아시아 중에서도. 그것도 지정학의 영향도 좀 있죠. 일본은 그래도 해양 국가니까는 비교적 그 교류가 있었고 또 에도 막부 시대에도 나가사키라는 항구만은 열어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폐쇄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지정학적인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어떤 그 거대한 중력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흡수됐었고 일본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이런 역사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게 이득인지 손해인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폐쇄되어 있었던 나라, 아주 지독하게 폐쇄적이었던 나라 우리나라였죠. 그림은 뭐 전문
그 만화가들에 비해서 모자라겠죠. 많이 모자라는데. 전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만화와 일반적인 우리 순수 회화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만화는 제일 중요한 게 회화와 다른 점에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이 필요해요. 만화를 일반 회화처럼 1년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1년에 책 하나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또 줄거리도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릴 수도 있지만 생산성과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나온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림체를 확정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때 미술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좋아는 했죠. 그림 그리는 걸 좋아는 했지만 미대 가거나 뭐 전공은 하지 않았고 그런 셈입니다. 그 뭐 애정이 가는 나라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출장을 많이 다니거나 뭐 또 싱가포르처럼 살았거나 이런 나라가 자연스럽게 인지상정 조금 더 애착이 가지고 근데 아세안이 이제 11개국인데 동티모르까지 해가지고 동티모르 최근에 아세안 회원국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중에서 3나라는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혹시 어디? 그게 동티모르, 브루나이, 라오스까지 안 가보고 썼어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라오스를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상상하는 거 그대로 두고만요. 그 나머지는 뭐 굉장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제 관광을 간 게 아니고 결국 회사에 있으면서 비즈니스 때문에 간 거니까 안 간 3나라는 비즈니스가 없었거든요. 뭐 그런 그게 많이 간 순서대로 애착이 가고 막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게 옛날에 이제 태국에 많이 진출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안으로 베트남 또 인구가 뭐 2억이 훨씬 넘는 인도네시아 시장인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관심도 많이 가고 저도 많이 관심을 쏟죠. 뭐 싱가포르 좀 독특한 허브 국가니까는 그런 점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어려웠던 점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뭐 내내 그리는 한 1년 반 정도 글 쓰고 그림 그리고 했는데 내내 즐거웠습니다. 4권 그 소요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예, 걸리셨어요. 뭐 기획은 그 전부터 제가 앞으로 쓸 책들에 대한 기획은 항상 있고 짬짬이 귀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들이 재밌는 게 나오면 읽고 그래요. 그런 것까지 합하면 더 걸리겠지만 본격적으로 스크립트를 쓰고 자료를 갖다 조금 더 의도적으로 모으고 그다음 그림 그리고 하는 시간 1년 반 정도. 그 사람들이 오늘을 이루는 문화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그 무슬림이고 그다음에 뭐 태국 같이나 라오스 같은 데는 전형적인 불교고 그렇죠. 뭐 이렇게 보이지만 그 지층에는 아랍 문화와 힌두 문화, 인도 문화가 다 지층이 적층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문화, 오늘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싱가포르의 다양성은 동남아의 다른 나라의 다양성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수천 년의 어떤 지층이 퇴적되면서 쌓여온 다양성이지만 싱가포르의 다양성은 만들어진 다양성이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 나라가 독립한 게 1960년대니까 60년대부터 뭐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다져진 거고 이 굉장히 인위적인 그렇죠. 아티피셜한 나라죠. 싱가포르 전체가. 그래서 뭐 제 만화에도 나오지만 영국 사람들이 농담으로 싱가포르를 갖다가 사형 제도가 있는 디즈니랜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는 좀 논외로 해야 되고 그럼 다른 나라의 다양성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다양성이 영국이나 그 3개국이 동남아를 지배를 했죠. 영국, 그다음에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쪽의 네덜란드, 뭐 포르투갈 뭐 이런 영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무시하고 그 크게 3나라가 정립을 했었는데
이 나라로부터 모든 문화가 새로 생겼고 그때까지는 문화도 없었고 역사도 없었고 여기서 근대화가 되고 모든 영향은 뭐 유럽에서 온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그런 유럽의 문화를 받았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만큼 그 자기네들을 식민 지배했던 나라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첫째. 싫어하지 않죠. 굉장히 관대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좋게 말하면 관대한 거죠. 나쁘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 보기에는 속이 없는 거고. 또 일본에 대한 평가도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통이 더 왜 너희들은 일본을 싫어하지 않니? 왜 미워하지 않니? 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관대해요. 근데 그 유럽의 식민지가 19세기에 들어오기 전에 오랫동안 그 아까도 말했던 아랍 문화, 인도 문화, 중국 문화에 적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 유럽 문화가 들어왔고 유럽 문화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은 아랍, 중동이 깔린 상태에서 뭐 아랍의 문화는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어요. 예. 지금 오늘은 눈에 띄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말도 아랍의 영향을 받은 게 많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 책 내면 그런 거. 그 향신료 같은 거를 이제 맨 처음에 무역 향신료가 사실은 아랍과 동남아 도서 지방의 카르텔이었어요. 향신료 무역권이. 그게 이제 유럽인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들어온 게 소위 대항해 시대거든요. 아랍이 15세기 전까지는 아랍이 선진국이었죠. 유럽 문화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그리고 항해술도 더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랍이 향신료 때문에 첫째는 돈 때문에 결국 돈 때문이죠. 향료 때문에 동남아에 진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동남아 이슬람이 전파된 거는 굉장히 평화로운 과정, 상업적인 무역 루트를 통해서 전파된 거거든요. 기독교가 전파된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오래고 그다음에 중국도 역시 제 만화에 보면 이제 정화, 정허의 이야기부터 나오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중국은 의외로 명나라 영락제 이후부터 문을 닫습니다. 당송 시대 때는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 이후에는 베트남이 가장 집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은 동남아도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뭐 동남아 역사라는 게 뭐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뭐 19세기 유럽이 들어올 때부터 생긴 역사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부터 유구한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보단 한때는 훨씬 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경란도 같은 개성 앞에 경란도라든지 뭐 몇 개 그 무역의 역사가 있죠. 그때에 보다 훨씬 더 코스모폴리탄한 지역이었습니다. 훨씬 깨어 있었죠. 개명돼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그 동남아의 지형이 뭐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주로 해안 중심으로 몇 개 도시들은 굉장히 개명된 코스모폴리탄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너희들 역사가 있었어 그러면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비근한 예를 보더라도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베트남 참전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나서가지고 뭐 일부 피해자들은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국가적으로 나서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베트남은 자기네들 승자이기 때문에 승전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그러네요. 난 승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이 없는 거예요. 많이 죽었지만 너희들한테 그 굉장히 불상사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집착하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 끝까지 독을 품고 가잖아요. 대를 이어 독을 품지. 대를 이어서 특히 일본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볼 때 일본이 우리가 한수 위라고 생각했는데 한수 미친 애들한테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뭐 좀 여러 가지 옳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의 역사는 그 사람들이 역사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속없음과 또한 똑같은 게 관대함 막 이런 게 얽혀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피에 섞임.
아, 예, 피해 예. 적기. 왜냐하면 우리는 뭐 어쨌든 누구 그런을 알 수는 없으나 할아버지도 한국 사람.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적을 예.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어릴 때 우리 요새는 그런 얘기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릴 때 보면 단일 민족이라고 예. 배우잖아요. 반만년 역사를 예. 가진 단일 민족이라는데 허구거든요. 예. 우리는 혈통적으로 단일 민족이 될 수 없어요. 예, 저도 그렇게 일단 북방계, 예. 남방계가 만났고 아주 고대에는 예. 그 이후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 어떻게 단일 민족 혈통이 같겠어요. 예. 그러니까 단일 문화라는 건 맞아요. 예. 단일 문화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이라고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근데 거기에 그런 우리나라도 그 허구지만 단일이라는 그 혈통이라는 게 동남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이 섞이지 않았습니까? 섞인 데다가 예. 말도 달라요.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거 예를 하나 들고 예. 인도네시아가 가장 대표적인 인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큰 대분류를 해도 말을 다른 말을 쓰는 예. 예. 소위 우리가 보면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300개국이 예. 넘어요. 나라가 다 된다 그러면. 그게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가면 소수 민족 문제가 다 있잖아요. 예. 미얀마. 예. 그다음에 뭐 라오스 같은 조그만 나라에도 고산에 가면 다 소수 민족이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이거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예. 허위 의식에 의한 어떤 역사 의식이 없는 예.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지금도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금을 긋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영국 문화는 우리 이제 안 받아들여. 예. 일본 문화는 안 받아들여. 그다음에 뭐 자바 문화는 우리는 싫어. 이러는 순간 모든 게 와해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세요. 관광 관광 측면에서 측면에서. 뭐 관광 측면은 저보다 훨씬 많이 알겠지만 일단 북유럽 사람들은 예. 써니 칸츄리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렇겠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햇볕이 뜨거운 예. 1년 내내 강렬한 예. 태양이 있는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첫째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예. 소위 쉽게 싼 값에 매춘을 할 수 있다는 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유럽 남성들을 끌어들인 요인이 됐어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어요. 큰 요인입니까? 큰 요인이었죠. 굉장히 문제가 있는 현상이지만 그걸 또 부정할 수 없어요. 뭐 역사니까.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좀 만만하니까 편하겠죠. 만만하니까. 뭐 관광할 때 코스트적인 면도 굉장히 그럼요. 너무 저렴하니까. 너무 저렴하고 그런 유럽에 비하면 인건비가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제일 큰 문제일 거고 마사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 남이 뭐 내 몸을 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통하네. 예. 근데 마사지를 이번에 라오스 가서 받아봤는데 예. 첫날 받고 첫날 뭐 다들 친구들이 가자면 가서 예. 억지로 받았는데 그거 받아보고 사흘 내내 받았어요. 아. 너무 잘해요. 근데 제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예. 일본 사람들이 원래 동남아에는 왕족이나 귀족을 위한 마사지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자기 예. 각각에 뭐 미얀마에도 있었고 예. 태국에도 있었고 다 자기네를 발달시켜 왔어요. 왕족을 위한, 그러니까 왕을 위한. 서번트가 주인을 위한 그 마사지 문화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 본격적으로 지금과 같이 상업화 시켜놓은 건 난 일본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동남아에 많이 진출했었거든요. 뭐 전쟁 이후에도 2차 대전 때 뭐 당연히 진출했었고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은 동남아를 꽉 잡고 있어요. 일본 상권이, 일본 상사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약해졌고 우리나라 많이 진출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한창 젊을 때 돌아다닐 때는 일본 애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동남아. 근데 그 사람들이 싼 인건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상업화하는데 조장을 시켰어요. 태국에 가면은 옛날에 맨 처음 태국에 갔을 때 마사지를 시아츠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아츠. 난 맨 처음 태국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일본 말이더라고요. 시아츠. 시아츠라는 게 지압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일본식 발음으로 읽은 게요. 시아츠가.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이 태국에 가서 그냥 이 시아츠 문화를 갖다가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면 제 개인적 자료는 없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걸 갖다 만약 책에 뭐 쓰려고 그러면 예. 데이터를 더 조사하고 근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계속 역사 얘기를 쓸 거고 예. 뭘 역사 얘기는 쓸 거예요.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다음에 무슨 지역이냐라고 하는데 물론 관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뭐 아랍에 대한 걸 갖다 한번 써보기도 싶기도 하고 예. 뭐 하지만은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할 때 한 10개 정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거기 이제 중간에 하다 보면 또 막 친구들도 뭐 권유하고 해서 더 들어가기는 해요. 더 들어가긴 하지만은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는 현대 미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도 물론 역사는 역사입니다. 현대 미술이 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역사죠, 결국은. 죄송하지만 혹시 뭐 인상파부터 좀 시작하면 정확하게 제가 이제 현대 미술이라고 그러면 어디부터 쓸 거냐를 예. 잡아야 되는데 지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컨템포러리 아트를까지 하지만은 시작은 인상파에서 그렇죠. 시작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예. 오늘 21세기 오늘 현재 현대 미술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이즘이 뭐냐? 예. 그러면 코머셜리즘입니다. 상업주의예요. 그 상업주의 뭐 그게 불행한 일일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의 현대 미술을 관통하면서 떠받치는 건 철저한 상업주의예요. 그러니까 미술 회화의 기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팔리기 위한 그림이라는 팔기 말씀이시죠? 위한 그림을 그리죠. 팔기 위한. 그리고 미술의 시스템 모두가 예. 팔기 위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 주류하고는 너무 세력 차이가 크고 조금 존중하고요. 예. 그건 동남아뿐만 아니라 예. 어느 나라 맞아요. 우리가 저도 아프리카 출장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아프리카를 갈 때 유럽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 정도 갖고 가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해꾸질하기 전에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세계 어느 나라를 가거나 마찬가지예요. 동남아뿐만 아니라 첫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좀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콕에 가면은 거기 도로를 보면 뭐 수쿰비티라는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라마 1세 도로, 라마 4세 도로 이 이름이 왜 붙었을까? 한 번이라도 좀 궁금해 왔으면 좋겠어요. 궁금하면은 물론 이제 제 만에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만은 궁금해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서 뭐 피렌체 같은 데 여행을 가면 여기가 르네상스의 발상지야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하고 또 뭐 뉴욕을 가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동남아에 가면 그런 지적 호기심을 다 놔버려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냥 난 쉬러 왔어. 예. 먹으러 왔어. 그게 강해요. 그죠. 그거 굉장히 시간 낭비하는 거죠. 물론 먹방하고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동남 음식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쉬러 편하게 릴렉스하고 좋은데 최소한의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존중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여행하든지 지적 호기심을 놔버리면 여행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 가게 아줌마하고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지적 호기심을 놓지 말고 여행했으면 좋겠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 결국은 얘기하다 보니까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가치관이네요. 그거 뭐 재미있어서 하시겠죠. 그게 진짜 1,000원, 2,000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 뭔가 손해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흥정하는 것 재미에서 한다고 봐줘야 되고 제가 좀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져야 돼요. 조금 뭐 그 사람들 안 깎는 게 좋죠. 뭐 우리나라 이미 충분히 싼데. 근데 그 반대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팁을 주잖아요. 동남아의 첫째 팁 문화는 없습니다. 근데 관광지에는 일부 식당이나 이런 데는 팁 문화가 이제 생긴 데가 있죠. 근데 우리는 줄 때 안 줄 때 팁을 갖다 너무 짠돌이처럼 아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건 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대로 내가 이제 이름 붙인 우쭐 팁이라는 게 있는데 우쭐하니까 뭐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이거 우리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로서는 10,000원을 갖다 줘보세요. 예를 들어가 10불을 줘보세요. 걔네들로서는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흐립니다.
예. 뒤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 제가 주재원 할 때 예. 항상 이제 그 본사에서 손님 오면은 현지 직원들한테 뭔가 팁을 주거나 예. 할 때 반드시 나한테 얘기하고 해라. 내가 그걸 갖다 통제하거나 몰주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갖다가 스포일 시키지 말아야 되고 수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쭐 팁도 오히려 문제입니다. 예. 그 존중하면 우쭐 팁을 줄 수 없어요. 예. 존중하면 정말 필요한 팁을 주고 서로 예. 나누고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거꾸로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 시장에서 깎고 하는 것들은 너무 심하면은 그건 안 되겠지만 뭐 재미로 하시겠죠. 재미로 예 저도 좀 이제 관대에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차기작도 한번 좀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